네, 바로 송영무 장관이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 이 송영무 장관이 지금 국방부 내에서 지금 아마 참모들이 송영무 장관이 이제 공식석상에 나가는 걸 제일 지금 두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송영무 장관이 지금 워낙 뭐 솔직하신 성격이긴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현 정부와 좀 어긋나는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들을 좀 잇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가 소과리를 했던 이번 주 송영무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들어도 좀 이상합니다. 진짜 속마음을 들킨 겁니까? 아니면 나이브한 겁니까? 아니면 소신이 없이 네.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까? 일단 김진태 의원한테 약간 낚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송영무 장관의 어떤 정무적인 능력이랄까?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까? 이런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순수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같이 근무했고 군 선배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나는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 과거에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옆에 참모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네.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무 장관이 참 순수하신 건지 아니면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지 자꾸 저희를 헷갈리게 한 사례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일단 저 상황을 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정 의원님. 지금 그거에 이제 대한 겁니까? 바로 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네. 겨냥한 것이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사실은 이제 현 정부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이제 이제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방금 들으셨듯이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이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 정부의 거의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의 멘토입니다. 네. 사실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문정인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어떤 권력 실세의 그런 입장인데 네. 사실 저 싸움에서 결국은 이 참패를 했죠. 송영무 네. 장관이 나중에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인 경고를 받을 네. 정도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송 장관과 지금 이 전체 이 정부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하면 뚝심, 소신,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이미지인데요. 저런 발언을 해놓고 또 슬쩍 또 발을 빼는 모습이 네. 조금 의아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송영무 장관 모습도 보시죠. 문정인 교수를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소신이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저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소신이라기보다는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적은 우리 판문점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손영숙 국장님, 네. 저런 태도 결국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뚝심이 없는 국방장관의 어떤 군령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제 송영무 장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를 드러내면서 약간 이 국방부 장관 우리가 보통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면 뭔가 좀 딱 이 굳건한 중심 갖고 그 사람 믿고 전쟁 나면 예를 들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데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약간 이 유약한 이미지 그리고 말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이미지 이런 것들로 비춰지고 있어서 저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현재 여권 정부 안에서의 외교안보 라인 속에서의 정확한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보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송영무 장관 자체도 과거에 이제 전술핵 발언 같은 경우도 검토를 뭐 좀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아예 안 하겠다라고 또 말 바꾼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송영무 장관이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뭐 입장은 개인적인 그런 이제 인연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전술핵 배치 관련은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전술핵 배치 없다고 했는데 또 이제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해서 이때 한번 또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하기 힘든 지금 시기에 장관을 맡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성으로 내가 밀고 나가는 것처럼 막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을 쏟아내고 안보에 있어서 뭐 타협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도 됐을 시점이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이 튼튼한 안보하고 또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떤 관계들, 두 가지 양자적인 관계들을 같이 한꺼번에 추구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덜컥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주선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이유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송영무 장관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좀 떨어지는 것인지 자꾸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지금 곤란함을 자꾸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좀 일종의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송영무 장관하고 두 사람이 같이 좀 나란히 이렇게 쭉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에서 좀 잘 공존하면서 가면 참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송 장관하고 자꾸 이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하고 관계가 안 좋게 이렇게 발언들이 나왔을 때 앞서 싱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랬을 때 야당 국방위원들이 그랬어요. 송 장관 그 문정인 특보하고 술 한잔 좀 하시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술 한잔 해서 좀 관계도 좀 풀고 송 장관도 나름 국방부 장관으로서 좀 강한 이미지를 보여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좀 본인이 오히려 강해야 될 때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발언을 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대통령도 이 내각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 그러니까 그림이 비추는 것이 너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거 하는 장면만 자꾸 비치고 이 내각의 장관들과 회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각, 그러니까 참모들은 말 그대로 그냥 참모의 역할에 그치고 내각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앞으로는 좀 대통령이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전 정부가 어떤 내각을 좀 경시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몰락했다는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폐 논란 커지는 책임론, 바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얘기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이 지금 김영춘 장관이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해서 지난번 아마 17일날 이제 이 세월호 이 선체 수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이 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을 이제 늑장복을 한 것 같아요. 이 늑장복을 한 이유도 지금 사실 이제 김영춘 장관 설명으로는 당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유가족들이 이렇게 사사로운 거 계속 나올 때 좀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해 달라. 네. 또 이게 장례식을 치르고 눈앞에 있는 또 유가족들이 또 상처를 받지 싶지 않아서 아마 그걸 공개를 늦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김영춘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법대로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틀 동안 또 이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연 김영춘 장관이 지금 해양수산부를 제대로 좀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장관의 보고가 왜 제대로 실행이 안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당장 사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세월호 정책 관련해서 지금 낄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김영춘 장관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영춘 장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저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17일 상황부터 조금 시계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소정석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7일 날 이제 세월호 선체에서 수색 중에 이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나와 있던
그 국가수요원이 사람표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현장에 이제 해수부 그 담당 공무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어제 인터뷰 나온 거 보면은 과거 이제 세월호 유족들 두부 가족의 유족들이 앞으로 이 뼈 같은 거 나와도 좀 공개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유족들의 아픔에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자신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일 지나서 20일 날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김영춘 장관이 그럼 그거 빨리 유족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20일 날. 하지만 그 지시가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 날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춘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20일 날 지시를 했으면 바로 그게 공개가 됐어야지 왜 이틀 동안에 공개가 안 됐느냐. 그것은 장관이 이 해수부를 정확하게 장악을 지금 못한 것 아니냐. 네. 해수부 내에 이른바 이 과거 정권에서 수혜를 입은 세력들이 그대로 그 장관을 왕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춘 장관이 이제 뒤늦게 보고를 받고 굉장히 이제 실무자들을 질타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랬던 김영춘 장관 본인도 이틀 뒤에야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고 네. 중요한 건요. 청와대는 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장관님이 이제 보고받고 직접 청와대에 보고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 예,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김영춘 장관이 보고를 네. 받아서 뼈 조각 발견했다는 걸 인지했어요. 21일 날 국무회 때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보고를 안 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은 보고가 생명인 조직입니다. 공무원이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세월호처럼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수습본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도저히 저는 뭐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영춘 지금 현 장관도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보고받았으면 뒤늦게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질책하거나 아니면은 징계 조치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대통령이든 보고를 했었어야죠. 아니면 총리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그 사후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영춘 장관이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해서인지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당사자 맨 처음에 보고를 안 한 공무원이 일종의 이제 보직해임 조치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후 징계 조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김영춘 장관이 스스로 나중에 가서 사퇴하는 일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들을 굉장히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선체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조은하 허다윤 양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조치가 안 됐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네. 기수습자 2명 말고 현재 미수습자의 유골로 확인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렇죠. 그 후폭풍은 그 감당할 수 감당하기가 없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춘 장관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직을 걸고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철저하게 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의 본질은 은폐가 아니다. 실무진의 늑장 보고 라인의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장면입니다.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서 지켜야 될 절차 의무를 어기고 함부로 판단해서 국민적 의혹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해수부 조직 안의 기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일 날 일이 일어났는데 20일 날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 기간은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치고 20일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노력을 안 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 책임 문제는 실무자만 물으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떤 저런 책임을 굉장히 추상같이 네. 추궁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은폐냐 늑장 보고이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양쪽 다 문제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늑장 보고라 해도 세월호 책임이 뭡니까? 7시간 대응을 제대로 못한 늑장 대응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부분도 늑장 대응도 충분히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정권도 바뀌고 뭐 등등 많은 이제 이제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왜 벌어질까? 저는 한번 그런 문제, 과연 이게 해수부만의 문제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본다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직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사한 일주의에서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다음 정권에서 완전히 이제 또 숙청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최근에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다음 정권 가면 또 우리가 심판받는다. 다 그냥 조용히 있자. 그리고 뭐 그냥 자기 일만 알아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또 공직사에 많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공직 분위기가 이게 지금 이제 이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다 세종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종시하고 장관은 서울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국장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예를 들어서 과천에 모여있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 조직의 어떤 긴밀한 그 조직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와 물론 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공직사회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지금 무사한 일주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권의 사퇴론에 대해서 김영춘 장관이 나중에 이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청와대랑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이 사퇴가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사퇴하면 후임을 고르는 문제가 간단치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퇴 안 한다라고 딱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세월호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권에서는 굉장히 전임 정권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왔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슷한 어떤 이 위기관리 능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는 작은 이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정치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여지를 두는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쓴 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들 무사한일주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수부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95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는데 해수부 장관이 또 흔들리는 모습. 문재인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 과거에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옆에 참모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네.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무 장관이 참 순수하신 건지 아니면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지 자꾸 저희를 헷갈리게 한 사례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일단 저 상황을 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의원님. 지금 누구에 이제 대한 겁니까? 바로 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네. 대행한 것이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사실 이제 현 정부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이제 이제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방금 들으셨듯이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이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 정부의 거의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의 멘토입니다. 네. 사실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문정인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어떤 권력 실세의 그런 입장인데 네. 사실 저 싸움에서 결국은 이 참패를 했죠. 송영무 네. 장관이 나중에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인 경고를 받을 네. 정도로 그러면서 본다면 송 장관과 지금 이 전체 이 정부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하면 뚝심, 소신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이미지인데요. 저런 발언을 해놓고 또 슬쩍 또 발을 빼는 모습이 네. 조금 의아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송영무 장관 모습도 보시죠.
문정인 교수를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소신이?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저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소신이라기보다는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적은 우리 판문점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손영숙 국장님, 네. 저런 태도 결국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뚝심이 없는 국방장관의 어떤 군령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제 송영무 장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를 드러내면서 약간 이 국방부 장관, 우리가 보통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면 뭔가 좀 딱 이 굳건한 중심 갖고 그 사람 믿고 전쟁 나면 예를 들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데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약간 이 유약한 이미지, 그리고 말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이미지 이런 것들로 비춰지고 있어서 저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현재 여권 정부 안에서의 외교안보 라인 속에서의 정확한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보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송영무 장관 자체도 과거 이제 전술핵 발언 같은 경우도 검토를 뭐 좀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아예 안 하겠다라고 또 말 바꾼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송영무 장관이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뭐 입장은 개인적인 그런 이제 인연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전술핵 배치 관련은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전술핵 배치 없다고 했는데 또 이제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해서 이때 한번 또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하기 힘든 지금 시기에 장관을 맡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성으로 내가 밀고 나가는 것처럼 막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을 쏟아내고 안보에 있어서는 뭐 타협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도 됐을 시점이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이 튼튼한 안보하고 또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떤 관계들 두 가지 양자적인 관계들을 같이 한꺼번에 추구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덜컥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주워 담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이유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네, 바로 송영무 장관이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 이 송영무 장관이 지금 국방부 내에서 지금 아마 참모들이 송영무 장관이 이제 공식 석상에 나가는 걸 제일 지금 두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송영무 장관이 지금 워낙 뭐 솔직하신 성격이긴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현 정부와 좀 어긋나는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들을 좀 잇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가 소가리를 했던 이번 주 송영무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들어도 좀 이상합니다. 진짜 속마음을 들킨 겁니까? 아니면 나이브한 겁니까? 아니면 소신이 없이 네.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까? 일단 김진태 의원한테 약간 낚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송영무 장관의 어떤 정무적인 능력이랄까?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까? 이런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순수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같이 근무했고 군 선배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건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송영무 장관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좀 떨어지는 것인지 자꾸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지금 곤란함을 자꾸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또 일종의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송영무 장관하고 두 사람이 같이 좀 나란히 이렇게 쭉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에서 좀 잘 공존하면서 가면 참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송 장관하고 자꾸 이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하고 관계가 안 좋게 이렇게 발언들이 나왔을 때 앞서 싱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랬을 때 야당 국방위원들이 그랬어요. 송 장관 그 문정인 특보하고 술 한잔 좀 하시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술 한잔 해서 좀 관계도 좀 풀고 송 장관도 나름 국방부 장관으로서 좀 강한 이미지를 보여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좀 본인이 오히려 강해야 될 때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발언을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대통령도 이 내각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 그러니까 그림이 비추는 것이 너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거 하는 장면만 자꾸 비치고 이 내각의 장관들과 회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각, 그러니까 참모들은 말 그대로 그냥 참모의 역할에